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아버지께서 폐가 좋지 않아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했어. 가족들 모두 폐암이라고 생각하며 눈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가 검게 변해 같은 병실 환자들도 병이 옮을까봐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 당시 22살이었던 누나는 시골에서 가상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다름없었지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병간호하며 보살폈어.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도 있고 열흘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지.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누나가 열흘 동안 있는 사이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2명이 병원 창문에서 투신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아버지 옆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 같이 가자고 하셨어. 누나는 아버지의 몸이 좋아지신 줄 알고 따라갔어. 그런데 서울에 계신 고모들과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모여 한상 가득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 누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라지셨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던 중 2시간마다 하는 검사 시간이 생각나 시계를 보고는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밥을 먹다 식당을 나가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안개가 가득 낀 언덕이 눈앞에 나타났어. 언덕과 들판에는 힘없이 시든 풀들이 무성했고 그 언덕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었지. 길 옆에는 강이 하나 흘렀는데 마치 꿈속처럼 뭔가 비현실적이었어. 누나는 언덕 위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구불구불한 길에 띄엄띄엄 한 사람씩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 마치 점이 찍힌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 표정 없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 할머니는 검정 원피스를, 아버지는 검정 정장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누나는 급히 달려가 아버지께 검사 시간이 다 됐다고 했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대신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는 검사 받으러 가시고 누나는 할머니를 따라 길을 계속 걸어갔지. 한참을 걷다가 시계를 보고 아버지께 가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를 부르려 했는데 뒷모습이 친할머니가 아니었어. 왠지 어색하지만 낯설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누군지 몰라 누나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지.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모셔다 드리기 어려워요. 다음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도망쳤어. 꿈속에서 누나가 시계를 확인한 시각은 저녁 9시였고 시골길과 착각한 탓에 버스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했지. 시골에서는 저녁 9시면 막차였으니까. 그제야 누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누나가 그 꿈을 꾼 날, 아버지는 차도가 없어서 약을 바꾸기로 결정한 날이었어. 놀랍게도 폐암이 아니라 폐염증이 있었던 거였고 손바닥만 한 폐에서 종기 9개가 나왔어. 고름을 뽑아내니 사이다병 2병이나 나왔대.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 한 달쯤 뒤 누나는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와 읍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 산을 넘던 중 뭔가 묘하게 낯익은 풍경이 보였지. 병원에서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언덕이었어. 구불구불한 길은 해남 미영사에서 땅끝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조상을 모시는 산산이 있었어. 그리고 꿈속에서 본 길 옆에 강은 저수지였는데 해원 저수지였어. 그 저수지 중앙에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특이한 풍경마저도 똑같았지. 그날 밤 누나는 피곤해서 바로 누웠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 시골집 벽에는 어르신들의 초상화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 거야. 누나는 그 사진을 보고 소름이 끼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그 사진은 증조할머니 사진이었고 꿈속에서 할머니라고 따라갔던 그분이 바로 증조할머니였던 거야. 증조할머니가 손자인 아버지를 데리러 와서 함께 선산으로 가려던 걸 누나가 말린 거였어. 7년 전의 일이지만 그 길을 지날 때면 아직도 소름이 끼쳐. 두 번째 이야기, 비극.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시골집에서 살았어. 시내에 살다가 부모님이 귀향하면서 시골로 이사하게 된 거였지. 새로운 집은 기와집이었고 나는 외동이라 부모님께서 작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보험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 시골 인심이 참 좋았지. 사람 사는 동네라 그런지 주변에서 소문이 과장되거나 좋지 않게 돌기도 했지만 말이야.
아주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점심때 우리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는 잠깐 낮잠을 자도 되겠냐고 하셨어. 무더운 여름이라 목침 하나 내어드리고 마루에서 쉬시도록 했지. 한 30분쯤 지났을까.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아주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셨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지. 그러자 아주머니가 꿈 이야기를 꺼내셨어. 꿈속에서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었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죽은 건지 개장수에게 팔린 건지는 어린 시절이라 확실히 모르겠어. 새로 키우게 된 강아지는 이번엔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고 세퍼트 종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 강아지는 자주 짖었는데 그게 경계의 짖음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낑낑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 아버지가 귀향했지만 농사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어. 아버지는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게 집 때문이라고 하셨지. 결국 다시 시내로 이사하게 됐고 아버지는 1시간 거리를 오가며 농사를 짓기로 하셨어. 이사 전날 근처에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 친구분 집에서 고기 파티를 했어. 그분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지. 술을 마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 무겁게 입을 여셨어. 사실 그 집은 원래 이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집이라고 하셨어. 그 집에서 살려면 시끌벅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베트남 전쟁 때 그 집 담 너머에서 총각이 죽었대. 그리고 신혼이었던 아내는 당시 빈집이었던 우리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해. 그 화장실 자리는 나중에 창고로 바뀌었고 그 옆에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었지. 내 기억으로는 그 창고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추억거리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세 번째 이야기, 유리문에 비친 나. 언니가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날 옷과 신발 같은 걸 모두 새로 샀다고 한다. 사복을 입고 찍는 촬영이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쇼핑하며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산 옷을 꺼내 입어봤다. 거울을 비춰보며 사진 찍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할지, 표정은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 목에는 원래 점이 있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는 그 점이 없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점이 보이지 않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한다. 그러다 무심코 스쳐가는 생각처럼 옷 왼쪽에 글씨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언니는 그 글씨를 기준으로 왼손을 들어 보았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반대편이니까. 언니가 왼손을 들었다면 거울 속 자신도 왼손을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표가 없는 쪽 손을 들었는데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진 언니는 옷을 입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무서워. 정말 너무 무서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말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무 놀라 이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나도 버스를 타고 서둘러 언니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이모와 언니가 함께 있었다. 이모 말로는 언니가 기절했었다고 한다. 깨어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아직도 무서운 듯 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비친 나를 봤어. 나는 분명히 상표가 있는 왼손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에 비친 나는 상표가 없는 손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언니는 충격에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근데 거울 속 내가 뭔가 알아챈 표정으로 그대로 반대편 손으로 바꿔서 통화를 하는 거야. 네 번째 이야기, 무당의 딸.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친구의 어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그 신기가 친구에게 이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신기가 첫째가 아닌 둘째 딸에게 이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친구는 6살까지 남자 이름을 쓰고 남자처럼 자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6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남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신기가 친구의 언니에게 간 것인지 언니에게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괴이한 일들이 이어졌고 무서운 경험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친구의 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고 학교 근처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학교 동아리 일로 외박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은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녀는 방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벽을 따라 방 주위를 빠른 속도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벌떡 일어나 깨악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방 안에 다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떨리는 손으로 모두 피우고 나니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급히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보았는데 방바닥 모서리 부분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놓은 자국이 깊게 나 있었고 그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자취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의 이상한 장례식 풍경.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린 경험도 없는 나인데 정말 귀신일까 싶은 일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 그중 하나가 고3 때의 일이야. 내가 살던 곳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딱 2개 있었어. 나름 시골 동네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좋기로 소문난 학교라. 고1과 2는 밤 10시까지, 고3은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어. 학교에서 집까지 빠른 걸음으로 10분이면 도착했는데 그때는 범죄 같은 것도 없고 평범한 시골길이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늘 혼자 하교하곤 했어. 여름쯤이었을 거야. 그날도 밤 12시에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동네로 진입하기 전 동사무소 옆에 있는 일반 주택들 앞에 이상한 천막이 펼쳐져 있는 게 보였어. 천막에는 한자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고 상갓집인 것처럼 등이 달려 있었지. 열려있는 문 사이로 소복을 입은 할머니와 팔에 삼배를 두른 아저씨들도 보였어. 당시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집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매일 야자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하교하는데 거의 2주 가까이 그 천막이 그대로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장례를 좀 오래 치르는구나 생각했어. 혹시 요즘도 3년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내가 하교할 때마다 거의 매번 밤 12시 20분쯤 그 천막 앞에 같은 차가 서는 거야.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삼배 두른 아저씨가 맞이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살짝 열린 틈으로 소복 입은 할머니가 곡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장면이 매일 똑같았어. 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할머니도 아저씨도 전부 똑같았어. 너무 이상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동사무소 앞에 장례 천막 같은 거 본 적 있어? 그런데 엄마는 낮에는 그런 천막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천막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집 앞에 크게 설치돼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그 길로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다니기 시작했어. 그렇게 일주일 정도 다른 길로 다니다가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 봤는데 이번에는 그 천막이 사라져 있었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천막을 볼 수 없었어. 6번째 이야기,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가끔 친구들이 내게 묻곤 해. 근데 너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냐? 니네 사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설마 바람이라도 폈어? 착해 보였잖아.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아. 내가 이유를 말해도 친구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여자친구. 그런데 여자친구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 바로 머리카락을 씹는 버릇이었지. 처음에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감아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머리카락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어. 나는 그저 특이한 버릇 정도로 생각하고 웃으며 가끔씩 말리기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다고 했어. 체한 거 아냐? 약 사다 줄까? 입안에 뭔가.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친구가 입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뱉어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어. 어느 날 여자친구와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 그녀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야. 아직 멀었어? 뭐해? 대충 하고 나와.
여자친구는 화장실에 있었어. 아픈 건가 싶어 불러보려던 순간 화장실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 바닥에 늘어진 머리카락들이 보였지. 그런데 그 머리카락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양이나 길이가 아니었어.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의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 그 이후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어. 아마 그녀도 내가 그 장면을 본 걸 눈치챘을 거야. 겁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 장면을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7번째 이야기, 버스 정류장 괴담. 내가 중3 때 겨울방학쯤 밤 10시 반 정도에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정말 추워서 친구를 욕하며 벌벌 떨고 있었지. 그때 코트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코트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았어. 우리 동네 버스가 밤 11시까지는 운영하니까 버스를 기다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유달리 버스가 안 오더라고. 게다가 눈이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눈이 조금씩 오다가 점점 입자가 굵어졌고 버스도 안 올 것 같아서 속으로 저 아주머니랑 아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러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정말 아픈 아기의 울음 같았어. 아기 아픈 거 아닌가? 추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줌마, 저기요. 버스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택시 타는데 저기 있으니까 택시라도 타세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잘못 들으셨나 싶어서. 저기요. 아줌마, 버스 안 올 것 같으니까 바래다 줄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전화 없으시면 제가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세요. 그 순간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충혈됐는지 빨갛더라. 좀 흠칫했지만 저기 핸드폰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가까이 오지마. 다가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시뻘건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 내가 뒤로 물러나니까 너도 내 아기 죽이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긴 과도를 꺼냈어. 난 과도 보자마자 바로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는데 눈이 와서 대리석으로 된 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 넘어져서 뒤를 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기의 팔만 붙잡고 뛰고 있었어. 가만 보니 그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덜렁거리고 반쯤 빠진 콩콩이 인형이었어. 그 와중에 그 콩콩이 인형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났는데 내가 아픈 아기라고 착각했던 그 소리였던 거야. 그 인형이 우니까 내 새끼 배고파? 좀만 기다려.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보채는 아기를 달래듯 인형을 꼭 껴안더라고. 난 그 틈을 타서 뒤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아직도 무서워. 근데 그 아주머니 과연 여자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였던 것 같아. 8번째 이야기, 편의점 공중전화에서 울던 그녀.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중 한 명은 신기가 조금 있는 친구였다. 나는 무당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신기가 친구에게도 이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는 그 신기가 둘째 딸에게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 이 때문에 친구는 6살까지 남자 이름을 가지고 남자처럼 자라야 했다. 심지어 친구는 6살 때까지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 성장 배경 때문이었을까? 그 후로 신기가 친구 대신 언니에게 옮겨갔는지 언니에게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언니가 겪은 괴이한 일들도 많았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그 언니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 하나다. 당시 친구의 언니는 대학생이었고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학교 동아리 일로 외박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혼자 남게 되어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순간 머리를 헝클어뜨린 여자가 보였다. 여자가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방은 미음자 형태였는데 그녀가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 여자는 벽에 붙어 아주 빠른 속도로 방 주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다. 너무 두려워서 다시 방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한 채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앉아 엉엉 울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담배 한 갑을 다 피우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다.
그제야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후회되어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룸메이트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자취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바닥 모서리 부분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온통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사람 손톱으로 낸 흔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그녀는 다른 자취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9번째 이야기, 밤마다 찾아온 공포의 그림자.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내 방에 누워 가만히 잠이나 잘까 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한 달에 30번, 일주일에 7번, 하루에 한 번씩 꼴로 가위에 눌렸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천장에서 헛것을 봐도 금방 사라졌고 언젠가 부엌 창문 밖 사람이 설 수 있을 리 없는 자리에 서서 나를 쳐다보며 기괴하게 웃는 여자의 얼굴을 봤을 때도 사지가 굳어 쓰러질 뻔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본능적으로 정말로 미친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눈을 뜨면 분명히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살며시 눈을 뜬다면 내 얼굴을 기괴하게 웃으며 쳐다보고 있을 여자의 얼굴이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었다. 그때였다. 양다리가 공중에 들렸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듯 다리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나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고 눈물 없는, 소리 없는 울음을 흘렸다. 누군가 내 다리를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정체 모를 존재에 떨고 또 떨던 순간 나는 들었다. 그 목소리를. 알았어. 너 안 데려갈게. 조금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곧 큰 방에서 가족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내 다리가 바닥에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오랜 시간 가위에 눌린 듯한 짧은 경험은 그렇게 끝났다.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눌리더라도 금방 풀릴 정도의 수준만 아주 간간히 겪을 뿐이었다. 다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날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로 너 안 데려갈게였는지 아니면 넌 안 데려갈게였는지다. 이제 와서 그것에게 물을 수도 없고 묻고 싶지도 않다. 기왕 안 보이는 거라면 계속 안 보였으면 좋겠다. 10번째 이야기, 신월동에서 만난 알 수 없는 여인의 정체. 서울 신월동에 살던 시절, 내 나이 7세에서 8세였을 때의 이야기야. 밤에 잠이 들면 항상 엄마가 나를 업고 밖으로 나가 걸었어. 매일 밤 어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밤거리를 배회했지. 1980년대 말 개발 이전이라 걸을 수 있는 곳이라곤 산과 들뿐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봤어. 엄마, 왜 밤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색하시며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 엄마는 너를 업고 밤에 어딜 나가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매일 밤 나를 업고 산을 헤매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업고 산을 오르고 있었어. 실눈을 떠서 등판을 보니 흰색 한복을 입은 여자였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됐지. 여자가 나를 업을 때 몸에 하중이 쏠리는 느낌이 있었고 정신이 돌아오면 여자의 등이 보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어느 날은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머리카락이 짧았어. 우리 엄마는 머리가 길었으니까. 그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 산 중턱까지 오르면 나는 어느새 내 침대 위에서 깨어났어. 베개에는 땀이 흥건했지. 이 일은 아버지가 쉬시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반복됐어. 내가 몸이 허약해 악몽을 꾼다고 하기엔 그때 산에서 나는 플레음이 너무도 생생했어. 악몽도 아니고 가위 눌림도 아닌데 매번 그 여자가 나를 업고 산으로 데려갔지. 어느 날 나를 업는 순간 정신이 들었고 내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났어. 그전까지는 정신이 몽롱해서 주위를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고개를 돌려봤어. 침대 쪽을 보니 내 몸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 이 여자는 내 넋을 업고 가는 걸까? 아니면 영혼을 데려가는 걸까? 그 집에 사는 동안 몇 달간 매일 밤 이 일이 반복됐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나를 업고 어딘가로 열심히 가기만 했지. 어느 날은 업혀가던 중 여자의 등을 살짝 만져봤어. 차갑지도 이상하지도 않았어. 평범한 여자의 등 같았어. 내가 등을 만지자 여자는 잠시 멈춰서더니 몸을 부르르 떨더라. 몇 초 동안 그러다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산 중턱에 다다를 때쯤이면 정신이 몽롱하면서도 말짱해졌지. 그리고 왜 산 중턱에만 가면 내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 산 중턱의 바위 위에 한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계셨는데 여자가 중턱을 지나가려 하자 그 할아버지가 곰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후려쳤거든. 그 장면을 2번 정도 더 봤어. 할아버지가 곰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칠 때마다 나는 땀을 한가득 흘리며 침대에서 깨어났지. 이사를 간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도대체 나를 업고 배회하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여자를 막던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11번째 이야기, 지방령. 약 3년 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실화야.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푹 빠져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였어. 사장님은 방송업계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었고 몇몇 무명 연예인을 배출하기도 하신 분이야. 내가 그분을 알기 몇 년 전에 사장님은 4인조 밴드를 키우고 있었어. 밴드가 데뷔를 준비하느라 여름 내내 사장님과 함께 합숙 생활을 했대. 어느 날 사장님이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건물 앞에 오래된 쌀 기계가 버려져 있는 걸 보셨대. 그 기계는 쌀을 담고 버튼을 누르면 그 양에 맞춰 쌀이 나오는 단순한 옛날 기계였어. 사장님은 검소한 분이라 깨끗한 기계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물로 닦아 사무실에 두고 나중에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지. 그런데 그때부터 사무실 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돌기 시작했대. 사장님은 괜히 예민한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며칠 후 밴드 멤버들도 사무실에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밤 누군가가 사무실 문 손잡이를 돌리며 거슬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대.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고 새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만 슥슥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들려왔지. 사장님은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이 일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자 점점 무서워졌대.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다고 해. 사무실 대문은 이중 구조라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 안쪽 문까지 들어올 수 없었어. 누가 손잡이를 돌리려면 반드시 잠긴 바깥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말이야. 사장님은 결국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어머니는 토속 미신과 귀신을 본 적이 있는 분이라 사무실에서 며칠 밤을 보내며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주무시던 밤에도 역시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지. 어느 날 비가 오던 밤에 어머니는 가위에 눌리셨대. 꿈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어주자 비에 젖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고 했대. 사장님과 남성 멤버들만 있는 사무실이라 그런 여자는 없다고 하자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고 해. 꿈에서 깬 어머니는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져온 물건이 있는지 물으셨고 사장님은 쌀 기계를 얘기했어. 어머니는 그 기계에 지방령이 들었을 가능성을 얘기하셨어. 결국 그날 밤 사장님은 쌀 기계를 건물 옆에 버렸어. 며칠 후 어머니는 또 꿈을 꾸셨는데 이번엔 창백한 피부의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얇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고 해. 그 이후로 사장님은 사무실에서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았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기계를 버린 지 한두 주쯤 지나 사장님이 외부 일을 보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 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고 이미 사무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어. 사무실 앞 골목엔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지. 사장님도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그때 버린 쌀 기계가 골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무당이 기계에 소금을 뿌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 알고 보니 사장님이 기계를 버린 후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그 기계를 집에 들여놨는데 그 집에서도 똑같이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대. 그 집 사람들은 결국 지방령에 홀려반 쯤 정신이 나가버렸고 위층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당을 부른 거였지. 사장님은 그 일을 겪은 후로 새로 된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며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소름이 쫙 돋았었어. 평소에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듣고 나니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느꼈지.
혹시 여러분도 밖에 버려진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 적이 있다면 잘 생각해봐. 그 물건에도 무언가가 깃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12번째 이야기, 춘천 한림대학병원 영안실의 검은 남자. 내가 사는 곳은 춘천 한림대학병원 영안실 뒤에 있는 아파트다. 대학교와 가깝지만 영안실 뒤쪽이라는 이유와 오래된 5층 건물이라 집값이 비교적 싸다. 외관도 낡아서 요즘 아파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1년 전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와 술 한잔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날은 새벽이었고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중 하나는 영안실 벽과 상가 건물 사이를 지나야 했다. 평소에는 그 길을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면으로 본 건 아니고 곁눈질로 보았다. 영안실 벽 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키가 184cm인데 그 벽은 2m가 넘는 높이였다. 게다가 벽 꼭대기는 뾰족해서 사람이 서 있으면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마치 한옥 담벼락처럼 말이다. 순간 놀라서 방금 뭐지? 하고 다시 봤는데 이미 사라져버렸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술에 취해 헛것을 봤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파트동 앞에 도착했다. 우리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처럼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1층에 불이 켜져 있어서 어두운 게 싫었던 나는 계단으로 올라섰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 구석에 그 양복을 입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안실 벽에서 여기까지는 100m 정도 거리인데 그 짧은 시간에 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우리 집은 4층인데 보통 계단 몇 개를 한 번에 건너뛰며 올라가면 10초면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집 앞에 도착해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지며 열쇠를 찾았다. 매일 넣는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가 없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소 사람 걸음처럼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열쇠 찾는 걸 포기하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그리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문을 잠그지 않으셨던 것이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뛰어들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그 남자를 다시 보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안실 근처에서 나타난 것이 왠지 두려웠다. 나는 아직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밤에는 절대 혼자 영안실 뒤쪽 길로 다니지 않는다.